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회계관리 1급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 1급도 똑같이 3월, 6월, 9월, 12월 달 거를 첫 번째로 먼저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월, 5월, 그 다음에 7월, 11월 달 거를 해가지고 얘가 이제 8개 회차분을 2022년도 자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 1급은 세무회계가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총 80문제가 되겠고요. 시간은 80분, 시험 시간은 바뀐 시간표더라고요. 제가 할 때는 오전 10시부터 했는데 지금 오후 2시로 바뀌었더라고요. 총 80분의 시간으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빡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제가 최대한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파트로 재무회계 40문제를 자 먼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무 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되는 재무 정보가 기업 실체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순현금 흐름, 자본 변동 등에 대한 정보 이용자가 애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질적 특성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거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은 기대치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대치라는 그 내용 자체가 그 예측 가치, 그 다음에 피드백 가치, 그 다음에 중립성, 이 의미를 얘기를 하는 목적 적합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기대치 확인 또는 수정되게 함으로써, 확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과거에 있던 일을 확인을 해서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수정도 하고 의사결정에 미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예측 가치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치는 약간 미래적으로 보면 되고요. 피드백 가치는 약간 과거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초에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되게 함으로써 라는 의미 자체가, 이거는 과거에 있던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의사결정에 미치는 능력을 의미를 하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은 피드백 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고르면은? 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재무제표는 일정한 가정 하에서 작성하게 되며, 그러한 기본 가정으로는 기업 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재무정보의 기본 가정해가지고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고 세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니은입니다. 자, 기업 실체의 개념은 법적 실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렇죠. 법적 실체와는 구별되는 개념인 거는 맞아요.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을 뜻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니은은 법적 실체와는 구분이 되는 가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역, 니은은 다 맞는 거죠. 자, 이렇게. 자, 디귿.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 실체의 중요한 경영 활동이 축소되거나 기업 실체를 청산시킬 의도나 상황이 존재하여 계속 기업을 가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다. 청산이란 뜻이 뭐죠? 이제 이 회사를 이제 해산시키겠다라는 의미를 보면 돼요. 해산시키기 전에 이제 그거 자체에 대한 재산 부분을 다 청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기업의 가정의 뜻은 뭐예요? 회사가 망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 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자,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죠. 왜냐면은 폐업을 할 때 그 1월 1일부터 이제 해산일, 즉 폐업일까지의 재무제표는 작성을 해줘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지, 계속기업의 가정이 어려운 거는 맞는데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폐업일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디귿은 아니다, 틀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산일까지의 재무제표는 넣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리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리을이 틀리면 답은 1번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란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원칙적으로는 1년 단위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해관계자분들이 1년 단위로 보고를 하자니 거기까지 기다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마다 한 번씩 기간별로 보고해주세요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고 기간은 정식적인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는 회사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별 보고의 과정은 분할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책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을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모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읍과 니은과 리을에 한해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번입니다. 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의 단기 현금 흐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항목의 주식회사 3일의 현금 흐름표에서 어떠한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가입니다. 자, 이 문제는 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 현금 흐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활동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재무 활동, 그 다음에 투자 활동, 그 다음에 영업 활동. 이렇게. 영업 활동은 주로 외상 매출금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쪽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 활동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투자자산. 재무활동은 자본에 대한 주식 거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방면을 통해서 각각 활동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 자,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공장 건설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토지라고 되어 있죠. 토지는 어느 자산이에요? 맞아요. 유형자산을 뜻하는 거죠. 유형자산을 뜻하는 활동은 어디예요? 그렇죠. 투자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투자 활동으로 되어 있으니 나머지는 안 보고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시험 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면 그만이고 저는 풀이 해설을 하는 사람이니까 끝까지 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전기에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일부를 상환했다. 차입금 상환은요, 재무활동으로 봐요. 근데 차입금을 투자하는 것과 차입금 상환 활동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기에 대한 상환은 재무활동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단기에 원재료를 구입하고 현금을 대금으로 지급하였다입니다. 원재료라고 돼 있으면은 재고자산을 뜻하죠. 재고자산은 회사 영업활동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귿에 대한 부분은 영업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중간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 문제 은근히 헷갈리죠. 보면은 중간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은근히 좀 헷갈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중간 재무제표는 1회계 연도보다 짧은 기간을 대상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이다. 맞죠? 1회계 연도보다 짧은 기간 몇 개월이에요? 3개월마다 한 번씩, 6개월마다 한 번씩,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죠. 1개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한다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중간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만을 포함한다. 만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냐면은 만이라고 돼 있으면은 맞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틀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2번은 틀렸다. 왜냐면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만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이라는 것 자체가 틀렸고요. 왜냐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주석이라는 부분이 이제 다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선별적으로 필요한 주석인 경우에는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별적인 주석은 포함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 3번 자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중간기간, 누적 중간기간을 직전 회계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입니다. 중간기간과 누적 중간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1분기를 내가 보고를 하려고 하면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반영이 돼요. 그럼 이거는 단기를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기인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무조건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서는 반영이 되는 기간은 아니고 전기인 경우에는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기간이라고 하면은 1분기를 뜻하긴 하는데 그러면은 누적 중간기간이라고 부르면은 2분기를 뜻하면은 2분기는 사실 4에서 6월이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은 4에서 6월달 거가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게 있는데 ERP 같은 경우에는 기간별 손익계산서라는 게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는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보고가 되긴 하는데 근데 그냥 손익계산서를 본다고 하면은 사실상 누적기간으로 본래 이제 많이 보고가 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반영이 됩니다. 프로그램은 그렇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는 ERP 프로그램이나 도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유젠 솔루션 K랩 쓴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간이 이제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직전 회계 연도의 동일 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된다는 거는 맞는데, 저는 얘기한 거는 프로그램을 의미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동일 기간과 비교하는 방식.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게 맞고요. 근데 프로그램 상은 그렇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재무 상태표는 중간 기간 말과 직전 회계 연도 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입니다. 이건 맞아요. 재무 상태표 중간 기간이라고 해도 손익계산서랑 똑같이 되고요. 직전 회계 연도 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된다는 것도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별적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자본 총계를 구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본 총계는 회계관리 2급이랑 똑같아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 자산은 어떤 거고 부채는 어떤 거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빼면은 자본은 뭔지 이제 그거를 이제 보아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입니다. 현금은 자산이죠. 대표적인 자산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매출 채권, 그것도 자산이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선급보험료, 즉 전사회계에서는 선급 비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것도 자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문제 생기면은. 토지도 유형자산, 자산. 장기차입금은 내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 부채. 선수임대료는 전사회계에서는 선수수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받은 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총계는 얼마이고 부채 총계는 얼마 있는지, 자, 한번 요걸 한번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한 결과 총 6,700만 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채는 두 개 합치면은 2,2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빼면 되죠. 이 자산 총계랑 부채 총계랑 빼주면 돼요. 그러면은 자본 총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예요? 4,500만 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자본 총계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번입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서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자본잉여금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이익잉여금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이죠. 어디에요? 자본잉여금에 해당이 돼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3개예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 주식 발행 처과금, 이 3개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 면제이익, 이자 수익,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얘는 자본이에요? 아니죠. 요거는 수익을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요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영업 외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수익은 그 손익법에 의해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이때 이 당기순이익은 어디로 가냐면은 자본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소속은 어디냐?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이익잉여금 소속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무엇이냐 했을 때 2번, 3번, 4번은 영업의 수익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1번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7번입니다. 다음은 회사 장부상의 당자 예금 계정 잔액과 은행 측 회사 당자 계좌 잔액을 불일치시키는 유형들이다. 은행 측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사실 이거는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상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사용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은행 전산은 웬만하면 실수를 안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산에서 바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자체가 기록이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의 쓰진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용하는 데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자체가 지금 어디가 잘못되어 있냐 핵심 키워드를 봤을 때 은행 측에서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은행 측에서 수정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은 사실 뭐 기입이 안 돼 있다든지 분명히 회사 측에서 송금을 했는데 은행 측에서는 이를 전산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뭐 그 다음에 자칫 기입을 안 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입 발행 미지급 수표는 이미 발행을 했지만 수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입 발행 미지급 수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 측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회사 측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수표를 발행을 했는데 우리 은행 측에서는 이 수표 자체를 통보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발행 미지급 수표가 되는 거라 그래서 1번은 은행 측에서 잘못한 거다. 이게 은근히 깔리거든요. 기발행은 누가 했냐면은 회사가 발행을 해준 건데 은행에서 이거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부도 어음 및 부도 수표는 은행 측에서 부도 통보 내려주거든요. 이거는 회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잘못한 거고 그 다음에 당자 차월 이자 및 은행 추심 수수료는 당자 차월은 내 돈이 아닙니다. 은행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처리를 다시 해줘야 되는 거고요. 미기입 예금은 기입은 누가 해줘요? 우리가 회사가 돈을 보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기입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기입 예금은 은행 측에서 잘못된 겁니다. 은행 측에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니을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 당좌 자산 항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입니다. 당좌 자산이라고 하면은 항상 정의를 전 얘기를 하자면은 현금과 관련 있는 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당좌 자산이라고 불러요. 현금과 관련이 있는 자산. 그러면은 당연히 기획은 당연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현금과 관련되어 있는 자산으로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단기 금융 상품은 단기 금융 상품이 뭐냐면은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 생각하시면 돼요.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을 넣으려면은 뭘로 넣어야 돼요? 현금으로 넣었잖아요. 현금으로 입금시켜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디귿은 맞는 거죠. 장기금융 상품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재고자산. 이거요. 당좌자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건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아닌 거고. 그다음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는 자산. 이거는 당연히 비유동자산이에요. 당좌자산도 아니에요.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모두 있는 건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9번입니다. 자, 12월 말 결산 법인인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매출 채권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3일은 전기 이전부터 결산일 현재 매출 채권 잔액의 2%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회계 정책을 가지고 있을 때 2021년의 결산 시점에서 주식회사 3일이 수행해야 할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관련 회계 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결산일 현재 매출 채권 잔액의 2%에 해당하는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하는 회계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2%만큼.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2021년도 1월 1일에 매출 채권 잔액은 100만원. 2021년 12월 31일 매출 채권 잔액은 150만원.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에 이제 내가 돈을 얼마 정도 뛸 것 같다 해서 전체 2%만큼만 설정하는 거예요. 3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만원에서는 대손이 이제 발생을 해서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거죠.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에서는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2021년 12월 31일 매출 채권 잔액은 3만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은 만원. 그러면은 기초의 금액은 얼마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일단 설정하는 거는 2%만큼 설정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전기 이전부터 2%씩 설정을 해 왔으니까 요 기초에 해당하는 이 대손 충당금도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100만원에 2%라고 하면은 2만원 정도 되려나요? 자, 다시 할게요. 자, 100만원에 2%만큼 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2만원이 돼요. 그러니까 기초에는 2만원이 있으니 대손이 발생했으니까 만원이 빠지면은 12월 31일에 설정 전 금액은 만원이 돼요. 설정 전 금액 만원. 그 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보충해야 될 금액은 얼마냐면은 모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설정해야 될 금액 얼마냐면은 3만원치 내가 설정해야 돼요. 그럼 얼마만큼 보충하면 돼요? 이 금액 빼면 되죠. 얼마? 2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액은 2만원만큼 설정하는 거고요. 2만원을 더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만원만큼 더 채워야 되니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계정 과목은 대손 상각비 2만원과 우리가 이제 보충해줘야 되는 대손 충당금 2만원만큼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10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보유하고 있던 업무용 컴퓨터 20만원에 처분하고 처분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컴퓨터의 취득 원가는 80만원,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70만원이었다. 주식회사 3일에 처분일에 필요한 회계 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이 문제는 회계 처리 해보면 알아요. 취득 당시의 원가는 내가 처분을 했잖아요. 처분을 했기 때문에
내 재산에서는 나갔으니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대변에 처리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 있던 거를 처분했으니 차변, 돈 받는 금액이니까 차변 이렇게 처리합니다. 회계 처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으로 없애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아직 돈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20만원 이렇게 처리하죠. 근데 업무용 컴퓨터니까 외상매출금 처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적힌 건 다 틀렸고, 요거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서 틀렸고,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미수금 2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7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품으로 이제 구입하는 금액, 당시에 이제 취득금액을 적어줍니다. 80만원으로 적어주면은 내가 처분했는데 이익이 발생했네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나머지 금액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원만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처분이익이 어떻게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장부금액이 우리가 70만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가치가 떨어진 금액이 아니다 80만원이 되겠죠. 70만원이죠. 그러면 남은 금액은 얼마예요? 10만원 남죠. 그 10만원 남는 금액에 이제 처분을 해서 수령하는 금액 얼마냐면은 20만원이 돼요. 그러면은 받는 금액이 얼마만큼 더 많아져요? 10만원만큼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요 10만원이 수익에 해당하는 처분이익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